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볼 거는요, 고1 학평, 작년 9월이죠. 이제 독서지문 2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느꼈어도 좀 보여주는 게 뭐가 있었냐면, 작년 고1 국어에서 나왔던 이 9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쉬운 지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법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친구들이 조금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약간 법률 용어들이 좀 남발되어 있는 글이다 보니까 아마 친구들이 좀 이해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은 제가 봤을 때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은데 막 물어보는 문제는 막 굵직굵직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짜잘한 것들을 자꾸 이제 물어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자꾸 요구하고 약간 이런 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이런 거죠. 평가원 글이랑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그때 우리가 두 집은 남았었는데 33번이 오답률 3위였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과 37번이 오답률 4위, 1위를 차지했던 내용이군요. 그래서 일단은 법학지문부터 좀 가볍게 선생님이랑 같이 본 다음에 기술로 넘어가서 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해설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글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시각도 키우는 게 맞으니까 일단은 법지문부터 좀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는 좀 용어 정리를 되게 잘 하셔야 되고 조건이 무엇일지를 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문단 따라와봐. 매매, 계약, 유언과 같은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법률 행위가 있는데 자, 만약에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효과가 발생을 했어.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는 벌 주기로 했는데 요 벌 주는 게 이제 효과가 생기려고 해. 그럼 두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읽어볼게.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 행위가 불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끊어봐. 자, 그래서 여러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뭐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말을 썼어.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이 법률 행위는 불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보가 그렇게 복잡한 정보는 아닌데 우리한테 이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끊으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게 이제 효력 요건에 대한 이야기죠. 자, 효력 요건은 여러분들 여기 집중해봐.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성립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통과한 거지. 그치? 성립 요건을 통과했단 말이야.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효력을 발생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킬 때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런 거네.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이 불성립되게 되면 요 길로 넘어가는 게 조금 이제 껄끄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요거랑 요거 둘 다 만족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유효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밟아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걸리는 정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데 불성립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정보 중간에 생략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이미 성립 요건이 넘어온 거래.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좀 생각을 많이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성립 요건이 안 됐는데 혹시 효력 요건이 작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순수한 국어적인 궁금증이야. 혹은 성립 요건은 갖추어졌는데 이제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군. 그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읽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고가 확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은 1문단에서는 사실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말이 분명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랬을 경우는 유효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글을 읽어봐서 알잖아요. 여기서는 유효를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 때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사실 우리한테 요구하고 싶은 정보는 이거죠,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자, 내가 조건 하나 살짝 보여줄게. 넘어가봐. 근데 내가 다른 거 보여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른 걸 파는 거죠. 근데 알겠지만 우리들은 사실 글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성립 요건이 안 갖추면 불성립이래.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야. 저기 두 가지가 만족하면 유효구나. 우리 1학년 때는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고. 왜? 더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되고 3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 나한테 이런 동그라미 여기 경우수를 보여준 적은 없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데 여기는 안 되고 뭐 이런 걸 안 보여주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추론이야, 얘들아. 근데 원래 1학년 때는 사실은 여러분한테는 추론까지를 발생시키면 안 됐던 거 같은데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동시키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2문단 보시죠. 자, 그런데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지만 다시 법률 행위는 성립했대요. 자, 법률 행위는 성립을 했대. 자,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그렇지,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어. 봐봐,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글이었고 좀 쉬운 글이었으면 이 정도 이미 여기 넣었어야 되는데 따로 뺏어가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동감하기가 싫은 거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법률 행위가 성립했대요. 적어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올게. 내가 여기다 정리할까? 자, 근데 이런 거야.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성립을 했대요.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대. 그럼 얘는 만족하지 못한 거겠지? 자, 이랬을 경우에는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무효래요. 됐어요? 자,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 없이 얘는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야 된대요. 주장이 없이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되며 그 기간이 경과해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즉 우리한테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무효의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법률 행위는 성립을 해요. 자, 근데 효력 요건이 불충분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뭐라고?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이런 거네. 성립 요건을 통과는 했어. 근데 얘가 나중에 까보니까 효력 요건으로 뭔가 부족한 거야. 불충분한 거야. 그러면 얘가 성립했던 것 자체가 이제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걸 무효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치? 얘는 아마 이제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크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 문단에서 뭔데요? 봐봐요. 요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여기 안에 있었으면 친구들은 그렇게 꺼리낌 없이 읽었을 거라고.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정보가 튀니까 저 중간값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게 되게 새로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웠던 게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3문단 갑시다. 자, 이거 보시죠. 자, 한편 법률행위의 취소래요. 자, 이번엔 취소라고 하는 값이 있나봐. 자, 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률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을 한다요. 그렇구나.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는 유효였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유효였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기본적으로 얘도 만족했고 얘도 만족을 해서 원래는 유효로서 처리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어
그 법률 행위가 성립화 당시로 소급해서 되돌아간다 보시면 돼.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얘는 원래 유효하게 작동이 되었던 거야. 그래서 성립도 효력도 둘 다 만족을 해서 자, 너 벌 받으셈 이랬던 건데 어떤 사유가 일어나게 되었어. 그래서 아, 얘는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률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여기 밑줄거가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에만 차이점이죠. 얘는 취소를 주장해야 된대요. 그죠? 그래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거 말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대요. 얘는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여기서는 무효와 취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글이에요. 근데 둘 다 결론은 똑같아요. 둘 다 마지막에 파이널은 이 법률행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립요건을 통과를 했는데 봤더니 이제 효력요건에서 이제 얘가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얘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효인데 취소는 그에 반해서 둘 다 일단 통과를 해서 일단 먼저 유효하게 작동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뭔가 법률적이나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하게 되면은 다시 소급을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서 아, 이거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거 우리 아예 없는 걸로 폐기하자 라고 얘기하는 게 취소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얘기한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원래대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검토를 한다는 것.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4문단인데 4문단의 내용 결과적으로 뭡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소급하여 유효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 즉, 무효에서는 소급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치? 조금 더 들어가봐. 즉,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여기 밑줄 그어봐. 무효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하기도 하고 추인함으로써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도 한대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거기 있는 거 봐봐.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 다른 걸로 우리가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다른 걸로 바꿔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치? 자,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시 난 여기다 줄거거든.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대요. 그렇죠. 얘가 처음에는 성립요건은 갖췄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요건 있었던 거잖아. 나중에 저거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이 가능한 것이며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면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둘 다 기본적으로 이미 성립되었다고. 성립 요건 가지고선 얘가 원래 만족을 했었던 것이라고. 이 정보를 읽었으면 사실 30번은 바로 1번을 찍을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치? 그래서 여기는 크게 내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래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대요. 이 정보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 아까 무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 이거 됐었는데 요게 안 돼서 여기 다 안 된다 이거 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런 거야. 성립 요건은 갖췄다고. 근데 얘가 다른 거에서는 효력 요건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유효한 값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럴 때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한대. 좀 더 들어가봐. 자,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 됐습니까? 자, 그 4분단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읽어냈으면 되지 않았나 싶어요. 4분단은 이제 우리한테 전환과 추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면서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둘 다 중요한 건 성립 요건은 먼저 갖추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효력 요건 다른 걸로 맞춰보게 되면 얘를 유효한 값으로 바꿀 수 있는 상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추인입니다. 5분단이에요. 그냥 5분단 여기다 쓰는 얘기하자 그냥. 자, 추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효력 요건을 추후에 보충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근데 무효 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 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발음 좀 보였어요? 자, 무효 행위를 추인해요. 그 무효 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해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효 같은 경우에는 소급이라고 하는 말 쓰지 않는다며.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치?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 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윤문단 선생님이 읽을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31번 푸는 것도 거의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31번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과 취소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5번 선지 보시게 되면 문제가 있죠.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 없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인의 취소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바로 이제 5번 찍을 수가 있는 거라서 얘도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30번과 31번 그다음에 솔직히 말할게요. 32번 3점짜리긴 한데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맞힐 수 있게끔까지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정보 자체가 약간 이제 어렵다 보니까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보가 좀 머릿속에서 튀었을 가능성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오답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자, 근데 좀 차분하게 정리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자, 사실 2번이야. 요거 A와 B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읽어볼게. 자, 갑은 이제 비밀증서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증서를 남겼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무효임이 밝혀졌단 말이야. 끊어봐. 그럼 얘는 무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급 대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치? 특정인이 딱히 주장하지 않아도 얘는 성립이 안 된다. 아예 그냥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치? 자,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여기 중에 봐. 해당 유언의 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인 자필 서명에 의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갑이 자신의 유언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형태의 유언 증서를 남겼을 것으로 보아서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거야? 다른 걸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랑 요거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충족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요거를 껴 넣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정답은 2번밖에 될 게 없을 거예요. 그치?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전환과 추인을 이제 조금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인데 얘는 그냥 내용을 조금 더 추후 보충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이걸 바꿨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골랐으면 되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답률 3위에 빛나는 65.5%의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무효라고 하는 거는 소급이라고 하는 말 쓰는 거 어울리지 않다고요. 왜? 얘는 이미 애초부터 효력 요건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얘를 아예 그냥 없다라고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정답은 3번밖에 될 게 없겠죠. 그치? 무효인 법률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소급해서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풀었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에 친구들이 1번 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찍었죠.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치? 소급이라고 하는 말은 취소해서만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나와? 알잖아요. 전환과 추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효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기가 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 친구들이 1, 3번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란 값을 되게 잘 따지게 되면 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얘기했듯이 여기서는 이제 무효와 취소가 서로 다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 넘어가는지를 봤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정리하니까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기술 좀 봅시다.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어요. 자, 일단은 기술은 내가 여러분께 얘기했던 게 과정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어떻게 봤을까가 좀 관건이긴 한데 사실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 이때 당시에 37번이 오답률 1위가 나왔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게 보게 되면은 사실 DC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용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내용인데 아마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36번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36번이 이제 정보값 자체가 좀 뭔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좀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37번을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거든. 그죠? 보면 알겠지만 3점짜리보다 2점짜리가 오답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애가 몰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마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은 36번을 풀다가 머리를 다 쓰다 보니까 DCT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1도 안 남아있는 거야. 그럼 또 찾아야 돼. 언제 찾아? 왜? 뒤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뒤에 고전산문서 하나 있지? 그렇지? 거기다가 또 이제 현대소설 하나 남아있지? 이거 두 개 읽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아, 차라리 이따위로 풀 바에는 차라리 내가 문학을 빨리 풀어가지고서 문학에서 점수를 세이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들은 되게 성공했죠. 왜냐면 이거 5단, 이거 등급 컷이 84, 76인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한 문제 버리고 그냥 뒤에 있는 거 다 맞았으면 등급 한두 개 바꿨을걸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은 이거 나중에 되게 잘 일러야 돼. 이거 습관 안 들이시면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헤매거든요. 좀 융통성 있게 사세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100점 맞으면 기분 좋은 거라고 알겠는데 어차피 등급이 되게 중요한 건데 등급을 나오게끔 할 거면 차라리 그게 맞지 않나? 전략적으로 2점짜리 하나 맞고 내가 몇 점이야? 적어도 9점, 18점 정도인데 18점을 날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2점 하나 날리고 18점을 맞을 것인가? 이 차이 아니야? 기회비용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알겠지만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이에요. 네, DWO라고 할게요. 너무 기니까. 자, 얘는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자나 배급자의 서명, 마크 등의 특정 정보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삽입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래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이미지 워터마킹을 넣게 되면은 이제 누가 무단으로 쓰거나 이랬을 때 증거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뒤에 주죠. 이때 삽입된 정보를 디지털 워터마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은 디지털 이미지의 무단 배포, 무단 복사 등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본 이미지의 훼손 여부를 검증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볼만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 문단이야. 자, 이 문단이 좀 정보가 여기서부터 터지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 내가 느꼈을 때는 1학년 지문이면 그냥 LSB 정도만 넣는 게 맞는데 여기다 DCT까지 넣었으니까 애들이 막 머리가 터졌겠지. 이거 읽을 시간이 없었겠지. 그치? 자, 읽어볼게. 자, 디지털 이미지 워터마킹은 이미지의 공간 연역 활용을 방식과 그 다음에 주파수 연역 활용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공간을 활용하는 게 LSB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LSB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이제 공간 연역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 말들, 비트라고 하는 말들 그런 걸로 여러분께 소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치환 방법이 있는데 흑백 원본 이미지에 흑백 워터마크 이미지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흑백 이미지를 구성하는 한 픽셀의 색상은 밝기에 따라서 0에서 이제 255까지 우리가 취해볼 수가 있대요. 그지? 조금 더. 그래서 0은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5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흰색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치? 자, 근데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 8비트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얘는 8비트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의 8승이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기본 단위인 8비트로 나타내게 되면 각각의 픽셀은 검은색인 000000부터 흰색인 1111까지 총 256가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그 숫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0이 8개인가 아니면 1이 많은가 이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 1에 가까울수록 흰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0, 0, 0, 0, 0, 0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요럴 때는 이제 검은색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치? 셋, 넷, 다, 일곱, 여덟. 1, 1일수록 그치? 흰색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각 픽셀은 8비트의 데이터 중 왼쪽에 위치하는 상위 비트가 바뀔수록 그 해당하는 정수값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를 육안으로 인식하기가 쉽고 오른쪽 하위 비트가 바뀔수록 색상의 변화가 육안으로 인식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각 픽셀을 우리가 이제 이 8비트로 다 바꿔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뀔수록 되게 작은 값이고 여기가 바뀔수록 큰 값이기 때문에 이 시각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얘 쪽이 바뀌게 되면 육안 식별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바뀔수록 그러니까 얘가 바뀔수록 이제 육안 식별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것이고 이 차이겠죠. 자, 그래서 LSB는 색상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게 해주는 오른쪽 마지막 최하위 비트를 말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LSB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LSB 취향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에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워터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 LSB에 하나씩 숨겨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읽어보죠. 자, LSB 취향 과정에서는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를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LSB에 하나씩 나눠지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터마크 이미지에 있는 것들을 원본 데이터에다가 심는 것을 보여준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3분 단위였죠. 그치? 근데 벌써부터 이제 애들이 지쳤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정보가 좀 튀어요.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는 픽셀이든 비트든 어쩌라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기술 지문에 좀 맹점이죠. 우리가 기술을 잘 안 듣잖아, 수때.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실 픽셀과 비트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친절하게 호술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때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8개의 비트 중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의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이때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의 8개의 비트 중에서 LSB에만 데이터를 삽입하기 때문에 워터마크 이미지의 한 픽셀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원본 이미지의 픽셀 8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픽셀 8개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보 튀지 않아요. 결국 여기서부터 정리해야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 가 있는데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같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다시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의 5수보다 전체 비트 수보다 적다면 이랬을 경우에는 워터마크 이미지의 데이터 일부는 삽입할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겠죠. 왜냐면 들어갈 수 있는 픽셀 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고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가 워터마크 이미지 전체 비트 수보다 많을수록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반대값이래. 이랬을 경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크다. 그쵸? 미안해요. 적게 나타난다. 미안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각적 변화가 적다. 얘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다 데이터의 일부는 삽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으며 원본 이미지의 각 픽셀에서 LSB만 변경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색상이나 강도의 변화를 감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워터마크가 삽입된 이미지의 LSB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 워터마크가 쉽게 제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러고서 이제 여러분 36번을 준 것이었죠. 제가 느꼈을 때는 요거를 딱 친구들이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냐면은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미 정보가 이미 터졌어요. 왜냐하면 이 법학집을 읽고서 얘 읽으니까 이미 여기서 머리가 터지는데 과연 이제 이 픽셀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이 워터마크에 해당하는 이 비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얼마나 했을까? 인 거죠. 자, 원본 이미지를 봤는데 원본 이미지는 180픽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 수와 같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죠. 다시 봐봐. 거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3분단의 네 번째 줄,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와 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 비트 수와 같다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번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A의 최대로 삽입 가능한 비트 수는 180 맞죠? 그치? 픽셀 수가 180이니까 비트는 18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워터마크는 좀 다르게 따져야죠. 그치?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3픽셀이라고 돼 있다고. 그치? 근데 얘는 비트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63 곱하기 뭘 해야 돼? 그렇지. 8을 해서 얘는 504잖아요. 504. 자, 이랬을 경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B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 없다. 이제 끄덕일 수 있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2번과 3번 가지고서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다시. 자, B의 전체 데이터 중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비트를 바꾼 거잖아? 그 504비트죠. 그러면 일부 비트는 A에 삽입할 수가 없다. 그렇죠. 비트를 삽입할 수가 없다라고도 얘기를 아까 전에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없단 말이야. 자, 근데 만약에 3번인데 B의 픽셀 수가 더 많아진대, 얘들아. 픽셀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요 값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알겠지만 시각적 변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삽입 자체가 안 되는 값으로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금방 풀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랬잖아. 애들 입장에선 이게 비트와 픽셀을 구분이 됐다? 안 됐을 거라고. 터지지 머리. 여기까지만 읽어도 머리 터지겠다 진짜. 이거 읽고 이거 근데 머리 안 터지는 게 이상하지. 근데 이거 맞았으면 되게 대단한 거죠. 이 친구 칭찬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비트 수와 같다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워터마크에 해당하는 것은 픽셀을 비트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8개로 이제 곱해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값이 있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나름대로 이제 관계성 정리만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닥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DCT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얘는 이제 주파수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죠? 다음날 넘어가서 자, DCT 볼게요. 자, 얘는 두 번째고 DCT인데 얘는 주파수죠. 자, 얘는 주파수를 활용하는 건데, 자, DCT는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 값에서 주파수 값으로 변하는 것인데, 이미지에 DCT를 적용하면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은 픽셀은 낮은 주파수 값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낮다라고 얘기한다. 그럼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색상이나 혹은 밝기 차이가 이제 적은 경우. 그 다음에 경계선 등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큰 픽셀은 높은 주파수값, 주파수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의 반대값. 조금 더 원본 이미지를 일정한 크기의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각 픽셀의 색상값을 DCT 수식에 따라 변환하면 주파수값 분포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을래. 주파수값 분포표는 좌측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값이래요. 그래서 좌측으로 상단으로 갈수록 낮은 주파수값에 배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높은 주파수값이 배치가 된다. 이걸 이제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제 37번이었던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미지의 색상이나 밝기에 따라 각 주파수의 값이 분포하는 영역의 비율은 당연히 다르겠죠. 자, 이때 워터마크 이미지의 픽셀의 색상 값을 주파수값 형태로 삽입한 후 다시 역변환 수식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삽입된 워터마크가 원본 이미지의 전면에 걸쳐 골고루 분산된 형태가 삽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역변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골고루 변환된다. 오문날 바로 끌고 가자. 자, 인간의 시각은 낮은 주파수 성분의 변화에는 민감하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게 되게 민감하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 값이 분포하는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를 최소화한대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JPEG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주파수 값에 배치가 되게 되면 이미지가 삭제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자, 37쪽 여러분들 와서 우리가 한 번만 보고 정리합시다. 적절한 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부분 이미지가 있고 정보가 삽입된 이미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있었던 거에 따르면은 낮은 주파수 값일수록 사람들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 값일수록 시각적인 변화가 낮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이를 좀 가지고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번이죠. 가는 나보다. 그래서 여기가 가. 이 상태잖아. 자, 가는 나보다 원본 이미지에서 주변 픽셀과 색상이나 밝기가 차이가 더 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색상이나 밝기 차이가 적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1번은 여러분들이 지우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가와 나를 바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면 가에 삽입한 것보다 역변환 후에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군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다시 읽어보자.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을 해요. 그래서 가에 삽입한 것보다 역변환 후에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인 변화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가에 워터마크를 삽입해요. 그죠? 가에 삽입하는 것보다 역변환 후에 원본 이미지의 시각적 변화가 더 크겠군이라고 되어 있어. 민감하네 왜? 뭐가 있냐고? 없잖아.
자, 그런데 요거를 친구들이 못 풀었다? 저는 이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이거 시간이 없어라니까요. 어차피 내용이 정리만 되어 있으면 그닥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아마 이제 뭔가 읽다가 이제 정보가 터졌고 이미 여기에서 이제 파티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못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서 좀 뭔가 막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낮은 주파수 값일수록 민감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 값일수록 시각적 변화가 적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애들이 이때 당시 또 이제 3번과 이제 4번 같은 거 가지고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번에서는 알겠지만 나의 삽입대 워터마크가 가의 삽입대 워터마크보다 JPEG와 같은 방식의 압축에 의해 더 쉽게 제거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기본적으로 JPEG 같은 경우에 높은 주파수 값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나와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가 가에 삽입된 워터마크보다 역변한 후 전체 이미지라고 돼 있다고. 전체 이미지는 아까 전에 어떻게 됐어? 고르게 분산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2번으로 찍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했으면 되는 내용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보량이 좀 이제 법학이든 기술이든 간에 좀 어렵고 조잡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확실히 줬던 건 뭐냐면은 용어를 확실하게 끌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를 주었던 게 9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너한테 야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뭐가 다른지 알겠어? 자 무효는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은 괜찮았는데 효력에서 안 되는 거라서 얘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소급이라는 말 쓸 수가 없어. 자 근데 취소는 어땠던 거야? 성립되었어. 효력도 됐어. 일단 너 유효야. 했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얘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성립 요건 때로 다시 돌아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취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소급이라는 말을 썼던 거.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또한 아까 얘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이제 원본 이미지의 픽셀 수는 비트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워터마크의 픽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트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8이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였죠. 그러니까 용어를 되게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니까요. 근데 친구들이 용어에 대한 민감성 없이 그냥 쭉쭉쭉 읽으려고 하고 눈에 다 들어올 거라고 믿으니 당연히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아마 제가 내일은 여러분한테 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9월 학평을 위해서 풀어볼 만한 모의고사를 하나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풀어보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좀 마음에 드는 것들 몇 가지는 여러분께 해설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듣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제가 간간히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에 맞게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듣느라 고생했고요. 수업 대혹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